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강의 중에서 두 번째 강의로 사회복지 실천의 그 기초가 되는 어떠한 그 소개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배웠을 겁니다. 그 사회복지 그 전문직으로서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죠.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학 자체의 그 전문적인 전공성 이것을 유지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그 사회복지사는 객관적인 자기 성찰을 통해서 그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그 이야기를 제가 그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전문적인 원조 관계로서 제가 요약해서 한 5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기본적인 그 원조 기술로서 원조 기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헬핑 프로세스의 테크닉 내지는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문적인 원조 관계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천론에서도 배웠던 그 비스텍의 그 7대 전문적 원조 관계의 원칙들을 좀 알아두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는 어떠한 그 강의 내용을 배울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 이번 강의에서는 사회복지 실천 개념에 있어서 전반적인 어떠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라든가 또 다양한 그 용어 정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서 여러 그 단어들이 쓰일 텐데 그 단어들마다 그 형이상학적인 어떠한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단어를 듣고 설명을 들으면서 그릴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델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방법론이라든가 뭐 가설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실천 지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들에 대해서 제가 그 정리, 데피니션을 그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 실천론을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이미 배웠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펼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 프레임워크, 준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차에 그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이 개입 방법, 사정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사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개입 방법을 하고 사정하는 거, 사정이라는 것은 그 어세스먼트 하는 거죠. 평가, 사정. 요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전반적인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프레임워크를 그 강의를 하려고 그러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배우는 각각의 이론과 모델에 따라서 어떻게 개입 방법을 찾고 어떻게 사정하는지 이게 이제 감이 오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익히고 또 실습 나가서 그 관찰도 하고 또 인턴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그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 개념 용어 정의를 하기 전에 또 제가 여러분한테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질문을 드렸었죠. 여러분들은 왜 사회복지 실천가가 되기로 하셨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좀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가가 되기로 결정했던
어떠한 그 모티베이션이 사실 있습니까? 이 동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동기가 강해야지만이 그 이루고자 하는 목표치 또 과정 이런 것들을 즐겁게 그리고 자부심 느끼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가가 되기로 했던 어떠한 동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간마다 그 어떠한 영역이든지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본 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사회복지사가 돼야지라고 해가지고 이 학과에 들어오고 사회복지학과에 들어오고 또 이 과목을 즐겁게 듣는 반면에 또 어떤 학생은 나는 절대로 사회복지학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대충 과정 이수해가지고 자격증 따는 게 목적인데 다른 거 할 텐데 이렇다 손 치더라도 그 사회복지라는 거는 이 스펙트럼 자체가 엄청나게 그 넓고 또 크고 그리고 어떠한 영역이든지 잘할 수 있는 그러한 학문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왜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 모티베이션이 뭔지 또 그게 없었다 그러면은 그 어떤 동기,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찾아보는 그러한 그 여행을 시작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이 원조라는 것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 원조는 무엇을 뜻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다시피 직접적인 그 도움이 있을 수도 있고 간접적인 도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아메리칸 헤리티지 컬리지 사전에 의하면은 그 도움을 주는 거일 수도 있어요. 또 보조하는 거. 뭐가 그 부족한데 그 이렇게 애드 시켜가지고 보다 더 완성도 높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보조하는 거, 또 기금 내지는 생활비를 보조하는 거. 여기에 다 포함할 수 있겠죠. 그게 다 원조이죠. 그리고 구제하는 거. 근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편안함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안락함을 줄 수 있고 행복감을 줄 수 있고 지난번 제가 설명했다시피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야 될 두 가지 기둥. 하나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34조. 인간의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응용하시면서 적용을 어떻게 할까를 두뇌회전을 계속 빠르게 하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인간에게 편안함과 안락감, 그 다음에 행복감, 또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존엄감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원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나아지도록 변화 내지는 그 수정 또는 완화 문제를 변화시키거나 수정하거나 완화시키는 그러한 게 바로 그 원조, 그 헬핑 프로세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 그 원조를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시설에 이렇게 딱 그 모아가지고 그 시설에서 도와주는 그런 방식을 택했는데 최근에는 시설을 탈피해서 이것을 탈시설화라고 하죠. 탈시설화. 예, 탈시설화라고 하는데 시설을 탈피해서 어디에서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보호를 하는 지금 상황으로 패러다임이 완전 쉬프트,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왜서 그런지 여러분들 한번 좀 그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그 정신장애인이라든지 또 만성적인 신체 질환자라든지 또 지체장애인 기타 장애인 그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제가 학교를 다니던 80년대에 장애인 그 한국장애인 복지법에 의하면은 장애인 종류가 4종류에 불과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도 장애인 복지 시간에 그 15종 15종류의 그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대상자를 배우실 겁니다. 그 북유럽, 스웨덴이라든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장애인 분류를 보면은 32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발전할수록 그 다음에 경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 장애의 그 법적인 그 다음에 데피니션의 종류가 많아지고 그것을 법적으로 사회적 서비스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장애인 종류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파퓰레이션 인구 자체가 급증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한 이제 그 상황에 도래할 수 있고요. 또 빈곤이라는 것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순간 제가 빈곤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여기 강의 듣는 모든 학생들이 빈곤에 대해서 다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빈곤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빈곤에는 소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는 절대적인 빈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상대적인 빈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 OECD 국가에서 굉장히 잘 사는 또 경제적으로 또 민주적으로 성공적인 가도를 달리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빈곤이라는 이 데피니션하고 오늘날의 빈곤하고는 그 정의 자체가 틀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그 어떠한 그 기하선상의 빈곤, 이러한 절대적인 빈곤보다도 상대적인 빈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와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어떠한 정보 활용 접근성까지도 그 빈곤의 개념 속에 포함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때 빈곤층을 사회복지 실천 기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대상자를 어느 만큼 잡을 것인지, 누구를 택할 것인지, 어떠한 빈곤을 택할 것인지, 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다 틀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고민들을 또 사회복지 실천가로서 어떠한 질문을 해봐야 되는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다 여러분들 질문해야 될 거 몇 가지 딱 찍어드렸었죠. 또 봅시다. 이 노인 인구 굉장히 중요한데 이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급증하고 있는지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다가 정리를 해왔는데 그 한국의 그 노인복지법에 의하면은 그 노인이라 하면 65세 인구를 이야기합니다. 유엔에서도 그 6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7% 이상이면은 고령화 사회, 에이징 소사이어티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14% 이상이면은 에이지드 소사이어티 해서 고령 사회. 그리고 20%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슈퍼 에이지드 소사이어티,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2019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15.5%. 그 20년 전에 우리 한국의 노인 인구는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 예측한 것보다도 훌쩍 넘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몇 년 앞당겨서 2019년에 그 에이지드 소사이어티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5년에 도래돼서는 이미 20% 이상으로 노인 인구가 늘 것이다. 이러한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노인 인구도 완전히 급증하는 추세에 있겠죠. 그리고 또 한부모 가정, 싱글맘, 싱글파더, 이러한 인구들도 엄청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대상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대상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로, 커뮤니티 케어로 옮겨져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한번 이 백그라운드를 그 기억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노인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그 문제를 한번 좀 내겠습니다. 보어라는 학자가 그 연구한 그 논문에서 발췌한 건데, 그 남녀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노인 중에 그 한두 명하고만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한 노인 그룹이 있어요. A그룹. 또 B그룹은 그 굉장히 그 다양한 그 사람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 그룹, B그룹이 있다. 그러면은 그 이 A그룹하고 B그룹하고 누가 먼저 소위 죽었을까? 사망했을까? 어느 그룹입니까? 이 한두 명의 사람과만 지속적으로 유지했던 이 A그룹이 훨씬 더 먼저 사망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회적 접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접촉을 굉장히 다양하게, 빈번하게 한 B그룹이 있습니다. 어느 집단이 고혈압이 더 높았을까요? 당연히 사회적 접촉을 하지 않은 A그룹이 고혈압이 훨씬 더 유의미하게 높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대입시켜서 그러면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사람들과 노인들이 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과 즐겁게 사회적 관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건강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지고 사회적 서비스가 굉장히 풍요롭게 지원될 때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인간이 행복하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추측 내지는 예측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임상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근거 기반 지식에 의거해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펼쳐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연구 결과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A그룹을 더 도와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사회복지를 실천하고자 하는 그 동기,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도와줘야 돼.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사회복지 그 실천가로서의 마음만 가지고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 보면은 아무리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이 클라이언트라 할지라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강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떠한 가치론적인, 철학적인 그 단순 명제 하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배웠던 지식을 그 클라이언트한테 전수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실천 그 개념은 이 기술을 어떻게 전수시키느냐, transferability를 어떻게 하느냐, 그 능력, ability를 increasing 시켜 나가는 게 바로 사회복지 실천 기술 요 과목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그 목표이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지적 기반의 그 증거 기반의 실천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제가 앞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보호의 A그룹과 B그룹 중에 누가 더 먼저 사망했고 누가 더 먼저 사망했고 또 어느 그룹이 먼저 그 고혈압이 더 높게 일어났는지 그러한 거 이러한 근거 기반의 실천에 그 중요한 포인트를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일관되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설명 가능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보편적인 것, 때로는 특수한 어떠한 그 사관과 지적 기반에 대해서 다 알고 거기에서 최적의 것을 초이스해가지고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요거는 제가 어제 그림을 잠깐 그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 예, 지식을 배웠죠. 그러면 이 지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내면에 그 내재화돼 가지고 가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 이러한 지식이 가치로 내재화돼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펼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볼 때 그 기술의 전수성은 몇 가지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클라이언트한테 여러분들이 배웠던 지식을 그 어프로치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먼저 이렇게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관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신경을 집중해 가지고 관심을 집중해 가지고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관찰한 결과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도 그 익스플레인을 굉장히 다채롭고 정확하고 다양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인 어휘와 틀 같은 것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롤플레이 내지는 액트아웃 할 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웠다. 아름다웠다도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처럼 아름다운지 여러 가지 형용사라든가 부사도 적절하게 활용해서 그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어떠한 근거 기반 지식을 공부하셔서 예측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지도 예측 가능해가지고 미연에 예방 내지는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상황에서 드디어 인터벤션, 개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변화시키고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 최적의 것을 그 초이스해가지고 개입하는 그러한 과정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배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좀 명확히 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터미네이션이 있는데 그 이 이론이라든가 또 가설이라든가 방법, 모델, 실천 접근, 또 이 관점, 개입, 기술, 요거에 대한 용어에 대한 그 명확한 어떠한 이해를 도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 이론이 뭔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이라는 거는 그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물이나 현상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그 일반화한 어떤 시스템이라고 이론을 정의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이론이라는 것은 사실 팩트, 사실하고는 달라요. 네. 그래서 그 현상학적으로 사회복지학계에서 내지는 사회복지학이 그 어플라이드 사이언스이니까 그 사회과학, 응용사회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응용사회과학 내지는 사회과학에서 쓰는 그 probability, 개연성은 그 P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은 100%가 아니라는 겁니다. 95% 정도가 맞으면은 이론으로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0.7%다. 그러면은 기각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과학에서 이론은 100% 맞는 건 아니고 한 95% 이상 그 예측할 수 있고 맞는 것을 이론으로 가져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자연과학이나 의학에서 이렇게 5% 오류가 날 수 있다. 그랬을 때는 절대로 이론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겠죠. 예. 왜냐하면 100명 중에 5명이 뭐 이 약을 먹고 사망할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그거를 접근을 합니까? 예.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이론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감도를 잡으시면은 그 유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을 할
이론을 접근할 때 분명히 어떠한 그 가설 하에서 그 아직 확인되지 않는 것들을 검증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그 가설이라고 하고, 이 가설이라는 것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증되어야 할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방법 내지는 방법론, 실천 지향 이러한 용어로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또 어떠한 상황에서 그 실천할 것인지 할 때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집단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가족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굉장히 큰 체계인 커뮤니티,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실천 지향을 추구할 때에 여기에 중요한 그 도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 어떤 모델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러한 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모델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그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인간의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다양한 이론을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론 중에는 그 비슷비슷한 부류의 트렌드 내지는 비슷비슷한 부류의 성향을 갖고 있는 그 이론들이 있어요. 그걸 모아서 하나의 모형 내지는 모델을 그 형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는 이러한 모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기초라는 타이틀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개념과 용어 정의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더 많은 용어를 정리해서 완성시키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